그러면 다음으로 추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에는 점추정과 구간추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점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추정은 칠레 구간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모집단의 모수의 그 범위가 이 정도 안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수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의 값을 그냥 딱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딱 설정하기는 좀 우리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그 추정을 할 때는 점 추정보다는 구간 추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점 추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정률법이라든가 우리가 확률에서 기대값 이용해서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런 정률법이라든가 또는 최대 가능도 또는 최대 우도라고 하는데요. 이 값이 가능한 그 가장 높은 값을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뒤에 가면 다양한 기법들을 쓰는데 그때 최대 가능도 또는 최대 우도 추정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최소 제곱법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 제곱법은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 추정 방법이 있지만 이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이거를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수준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배워보는 방법도 필요할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개념만 좀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관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x바를 추정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값을 표본을 통해서 구한 값은 스몰 x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추정값을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구한 값을 우리가 추정값이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모수를 추정하는데 모수를 추정한다기보다는 이 모수의 추정량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하게 쓰이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몇 개만 잠깐 이 최대 가능도법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란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likelihood, 이거를 가능 또는 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우도라는 얘기를 썼는데 요즘은 가능도 이게 더 명확하죠. 그래서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라고 우리가 요즘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likelihood라는 게 뭐냐면 뭐뭐 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확률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확률을 알고 우리가 그 값을 추정한다 그랬죠. 그때 비슷하게 쓰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주어졌을 때 속성값이 나올 확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하는 것들이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포춘 쿠키가 성공률이 뭐 90%일 때 또는 40%일 때 3명이 손님이 앉은 테이블에서 한 명도 못 받을 확률은 얼마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확률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성공률을 모를 때요. 이 성공률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3명의 손님 중 1명이 모두 쿠키를 못 받았을 때 과연 쿠키의 성공률이 얼마가 될지. 이거 점추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점추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값을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값이 뭐뭐 이럴다 확률 값이 못 받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확률이 우리가 확률이 주어졌을 때 결국은 이 성공률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3명의 손님 중에 1명이 쿠키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3명 중에 1명이 못 받을 확률을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 중에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얼마가 되겠죠? 요거죠. 그죠? 이 중에서. 그러면 이 값을 거꾸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성공률이 0.3%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그 확률이 있을 값을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항분포에서는 성공률을 우리가 알 경우를 예측했죠. 성공률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명도 못 받을 확률을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확률값을 예측하는 거였다면 점추정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값이 이제 여기서는 성공률이 되죠. 요 예에서는 성공률이 될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에는 보면은 이제 모집단의 값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값을 유축할 때 확률을 정해주고 또는 확률의 값을 가장 높은 확률의 값을 거꾸로 찾아서 그 확률의 값이 이럴 경우에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보신 것처럼 우리가 3명 중에 한 명이 받았으니까 이미 결과를 알았죠. 한 명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쿠키에 얼마나 성공률이 있을 것인지를 거꾸로 이 확률 값을 가지고 예측해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찾아내겠죠. 이게 가능성이죠.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가장 확률이 높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확률이 높은 값이 가장 확률이 높은 값이 가장 크게 될 가장 높은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 성공률은 0.3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거꾸로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거죠. 요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이럴 때 많이 써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 수업 시간에 넘어가게 되면 이 나이브 베이지안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이게 딥러닝 뭐 이럴 때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문자 필기체를 인식한다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흑백이다 그러면 우리 이미지 하는 거 배웠죠? 요 픽셀의 색깔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0에서 1부터 0까지의 값을 우리가 1부터 0까지의 값을 우리가 예측한다고 할 때 여기에 색깔이 안 칠해져 있을 때는 1일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요 값의 요 표, 요 셀입니다. 요 셀이 3번의 1번 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아무 값도 안 칠해져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이 쭉 되죠. 여기 쭉 보시면 5일 확률, 6일 확률 또는 0일 확률이 가장 높겠네요. 그죠? 6일 확률이 가장 높죠. 그죠? 0.9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기체를 인식할 때 요 셀 하나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셀이 있죠. 만약에 요거라고 예측해 봅시다. 요 값은 여기에 색깔이 칠해져 있을 때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쭉 보실게요. 3일 확률이 가장 높네요. 그 다음에 3, 4, 5, 6일 확률이. 즉 여기 칠해져 있으면 이렇게 3이나 또는 4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4. 또는 5일 경우에는 이렇게 5가 되겠고요. 6일 때는 이렇게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칠해져 있을 경우에는 3, 4, 5, 6일 확률이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에 뭐 8일 확률, 0일 확률이 그 다음이고 뭐 이렇게 각각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다 더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 전체적인 숫자를 인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데서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최대 가능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확률 값을 가지고 확률이 제일 높은 값에 그 값을 거꾸로 추정해서 그 값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최대 우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기법들, 다양한 방법론에서 많이들 사용할 겁니다. 이 기법들은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요. 워낙 어려운 개념이니까 지금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개념만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쭉 배워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점 추정보다는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구간 추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간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모수의 값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정한 범위,
그걸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고 해요. 그 실내 구간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를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죠? 근데 표본 오차는 우리가 표본일 때는 루트 n분의 그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표준 오차로 우리가 바뀌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수준은 보통은 우리가 95%라고 얘기를 하죠. 95%의 확률 범위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한데, 신뢰 구간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표본 분포라고 했잖아요. 그죠? 표본 분포, 표집 분포의 의미는 샘플을 뽑았을 때 100개짜리를 한 번 뽑는 게 아니고 100개짜리 표본을 여러 번 뽑았을 때, 그 중에 100개짜리 표본을 우리가 한 번 뽑았고 두 번째 100개짜리 표본을 또 두 번 뽑고 해서 그거를 100번 뽑으면 그 100번에 대한 평균의 즉 표본의 평균이 95번은 모수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신뢰 구간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신뢰 구간은 모집 단위 값이 들어가 있을 확률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편하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경우인데 거의 드물죠. 그죠?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혹시나 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 경우에, 또는 또 언제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어떤 값을 예측할 때 이 값이 요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일정한 값 기준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라든가, 그래서 표준 편차를 알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Z값이라는 걸 쓰고요. 모집단의 분포를 아니까 모집단의 분포인 정규 분포 값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T 분포 값을 우리가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실제로는 가정하는 요 값을 쓰는 게 아니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거의 모를 테니까, 그죠? 대부분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스튜던트 T 분포라 그래서 T 분포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분포를 쓰는 거예요. T 분포. 그래서 T 값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T 검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T 검정에서 쓰는 분포 값도 이 T 분포예요. T 분포를 이용한 차이 검정이라서 T 검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 값을 이용해서 T 값을 쓰는데, T 값은 기본적으로 T 분포는 정규 분포예요, 거의. 그런데 정규 분포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표본의 크기,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자유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도는 표본의 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표본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이런 종 모양에 나오는데,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조금 비스듬하게 폭이 좀 낮죠. 꼭지가 좀 낮은 이런 분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T가 N이 30개 이상이 되면 정규 분포 모양으로 간다 그랬죠. 그게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라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샘플 개수가 30개 이상이 되면은 이런 정규 분포 모양을 갖는데, 특별하게 그 스튜던트 T 분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정규 분포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데이터 개수, 즉 데이터 자유도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그냥 데이터 개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본의 개수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30개 이상이면 거의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예.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개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양측 검정이니까 보통 T가 0.025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양쪽을 5% 신뢰 구간을 했을 때 양쪽으로 나누면 5%를 쪼개니까 2.5% 되겠죠? 그래서 2.5%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개수가 120개, 무한대라고 얘기 나오는데 1.96,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 분포 값인 1.96에 거의 근사하게 되죠. 실제로는 100개 이상이 되면 이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1.96대 정도 되니까 표본을 우리가 100개 이상 해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30개 이상이라도 거의 정규 분포를 가는데요. 약간 모양이 조금 줄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42 정도가 되죠. 근데 정규 분포는 1.96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발자국입니다. 발자국이 두 발자국보다 조금 더 넓네요. 데이터 수가 30개 이하가 되면 우리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죠. 그죠?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서 좀 넓게 모양이 잡힙니다.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30개 이상이면은 대부분 정규 분포라고 가정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분석할 때는 데이터 개수가 100개 이상 정도 돼야지만 거의 1.96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100개 이상 정도 뽑아서 우리가 샘플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100개 이상 정도 우리가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100개가 아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100개가 아니더라도 30개 이상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정규 분포를 띠게 되고 정규 분포를 띠게 되면 우리 모수 통계랑 이런 거 할 때 모수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한다고 배웠죠. 그렇게 해서 t-테스트 ANOVA 이런 걸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경우에는 여기 z값을 쓴다고 했죠. 네. 그리고 모집단에 모를 경우에는 t값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H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준 편차는 우리가 1.5라는 모집단의 모집단의 시그마가 1.5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한 10개 정도 샘플을 갖고 조사해 봤더니 15kg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량의 우리가 정규 분포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우리 표 구하는 공식 있죠? 그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평균이 우리가 15니까 15라고 하고요. 플러스 1.96.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그리고 알고 있으니까 루트 데이터 개수분의 1.5를 해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의 신뢰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모집단의 값은 14.07에서 15.93까지의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쪽 사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모집단의 값을 모릅니다. 모를 때는 뭘 쓰냐면 표본의 값을, 표본의 표준 편차를 그냥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표준 오차를 그냥 쓰면 됩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를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B 아이스크림의 아이스크림 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본 100개를 추출했어요. 그런데 표본의 값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그 시그마 값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구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하는 공식은 똑같은데 t 분포 값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쓸 때 이렇게 쓸게요. 자, 뮤는 x바 똑같은데요. 1.295가 나왔죠. 295 평균이 295g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1.984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1.96이 아니죠. 왜 1.984가 나왔냐면 표본의 값을 모르니까 그 표본의 그 값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요 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요 표에 보면 우리가 1.980이 나왔죠. 100개 정도 되면 1.980이 나오죠. 예. 요게 t값입니다. 발자국을 1.98만큼만 계산해 주세요. 요거예요. 1.96보다는 조금 늘어났죠. 그죠? 그런데 요 발자국만큼만 계산을 해줘야지만 95%의 확률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튜던트 티 분포는 표본 분포니까 우리는 거의 이걸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100개 이상이 되면 거의 1.96하고 거의 근사치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론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는 SPSS라는 통계 패키지가 알아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데이터 개수가 100개고요. 100개에 이렇게 20.04라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요 값이 뭐냐면은 1.984의 루트 100분의 20분의 4를 해주면 그게 표준 오차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SPSS를 돌리면 평균 나오고요. 평균의 표본의 표준 편차 나오고요. 표본의 표준 오차까지 우리가 나옵니다. 이거를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서 SD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SE, 죄송합니다. SE로 표시를 해줍니다. SE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표본 편차는 S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표준 편차 SD, 표준 오차는 SE라고 하는데 우리가 범위를 잴 때는 SE로 요 값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1.96 곱하기 요거 해준 거고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그 값을 우리가 구해줬죠. 그 값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표본 오차,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표준 오차예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이렇게 시그마로 계산이 돼서 이미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95% 확률 범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구해주죠. 그 오차 범위는 표준 오차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는 표준 편차가 아니고요. 그거를 샘플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구한 요 값을 우리가 나중에 쓰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 모집단에 진짜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자, 특정한 값을 우리가 찾았는데, 뭐, 키, 몸무게 이런 걸 찾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여론조사 할 때 보면, 그거를 우리가 모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득표율. 전체 중에 100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는 전체 득표수를 우리가 100으로 가정했을 때 몇 퍼센트 득표율을 가졌느냐, 48점 몇 퍼센트냐, 요렇게 우리가 비율로 추정이 되죠. 그거를 우리가 모 비율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 비율의 평균은 전체 데이터 개수 중에 요 개수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비율의 표준 편차는 요렇게 나타납니다.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공식 언제 배웠냐면 여러분들 첫 시간에 우리가 여론조사 시간에 그 오차범위 계산할 때 요 공식을 썼어요. 기억 안 나시겠죠? 돌아가 보시면 그때 이미 이 공식을 우리가 썼습니다. 다만 그 공식의 P값을 E-P를 50%로 해줬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게 50%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비율을 추정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우리가 비율 추정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는 정규 분포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을 쓰려 그러면은요. 표본이 보통 5명에서 10명 이상, 10명 이상 정도 돼야 돼요. 양쪽이.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항 분포나 포화성 분포 우리가 배웠죠? 그런 이항 분포나 포화성 분포의 확률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해도 돼요. 큰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모비율 추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화해서 우리가 분석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오죠. 정규 분포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텔레콤 전화 회사에서 고객 이탈률을 조사해서 150명의 고객을 샘플로 했는데 150명 중에 14명이 나 이탈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이탈률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P값은 이탈률이라는 거는 전체 150명 중에 14명이 그렇게 응답을 했으니까 0.093, 9.3%의 이탈률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표본의 값입니다. 그럼 실제로 모집단의 값도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실제 이탈률이 앞으로 1년 뒤에 계산이 되겠죠. 그럴 때 1년 뒤에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연초나 이럴 때 쓰겠죠. 그렇게 보면 9.3%의 이탈률이 아마 올해 발생할 거예요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150명 중에
이탈할 사람이 14명, 그렇지 않을 사람이 136명이니까 둘 다 10명을 넘어가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한 정규 분포 모양을 가정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 개수가 좀 작거나 전체 개수가 작으면 이항 분포나 포화송 분포 이런 거를 우리가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걸 쓰는 게 좀 더 편하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럴 때는 보통 지금 우리가 구한 요 모비율 추정을 갖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좀 작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항 분포나 포화송 분포나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0.93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요거는 표본의 이탈률이고요. 실제로 모집단의 이탈률은 요 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구간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적으면 한 7% 정도의 이탈률, 많으면 한 11.7% 정도의 이탈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비율 추정이고요.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듯이 우리가 여론조사, 대통령 선거나 여론조사 할 때는 요 값이 아니고요. 요 값을 거의 0.5로 봅니다. 왜냐하면 0.5가 반반이기 때문에 거의 불확실성이 가장 높을 때를 구축해서 요 값을 우리가 오차 범위를 계산합니다. 요거는 득표율을 계산하고요. 실제로 득표율이고요. 그 다음에 오차 범위를 계산할 때는 원래는 우리가 모비율 계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요 값의 범위를 얘를 0.5로 놓고 계산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게 0.5, 0.5. 반반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겠다. 예측을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0.5, 0.5로 놓고 표준 오차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실제 요 값을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일 때는 0.5로 놓고 계산하고요. 실제로 모비율 추정할 때는 우리가 요 값을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원래 식이고요. 이해되셨죠?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라는 게 알면 할수록 재밌기도 하지만 좀 복잡하죠? 예. 자, 그러면 모비율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